가족, 그 두 글자가 정말 성스러운가? 아니면 당신을 끝없이 소모시키는 합법적 명분일 뿐인가? 우리는 피눈물보다 진하다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희생재단에 올려놓고도 그것을 미덕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묻자. 왜 당신의 헌신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왜 당신의 선의는 권리로 전락했는가? 더는 당연한 존재로 취급당하지 마라. 정약용의 냉철한 지혜가 오늘 당신에게 칼처럼 꽂힐 것이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의 가족관계를 뒤흔들 것이며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준비하라.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결코 예전처럼 무조건 베풀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저당 잡히며 살아왔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지갑이 열리고 급한 일이라며 오는 전화엔 일단 알았어가 먼저 튀어나오고 단톡방의 마지막 인사도 늘 당신이다. 그 반복이 쌓여 한 가정의 공기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당신의 시간, 돈, 감정, 에너지는 이름 없이 소모되는 공용 자원이 된다. 도움은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곧 의무로 재분류된다. 그 정도도 못해? 가족인데 왜? 라는 문장이 보이지 않는 채무 독촉장처럼 날아든다. 응급이 아닌데도 늘 급하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다른 선택지를 검토할 여유를 앗아간다. 당신이 감당한 뒤엔 감사가 아닌 다음 요구가 대기한다. 한 번의 수고는 기준을 올리고 그 기준은 다음 희생의 최저선이 된다. 어느새 역할이 분배된다. 연락창구, 해결사, 현금 자동 지급기, 운전기사, 조용한 쓰레기통, 그 모든 직함이 당신에게 몰린다. 일을 잘 처리할수록 더 많은 일이 몰리고 정서적으로 튼튼할수록 더 거친 감정이 당신에게 투하된다. 반대로 당신이 필요할 때 돌아오는 건 나도 바빠, 상황이 안 돼라는 면책 문구다. 불공정은 그렇게 정상화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격언은 당신에게만 통보되고 다른 이들에게는 선택적이다. 여기엔 은밀한 심리가 작동한다. 공짜는 가치를 지우고 익숙함은 존중을 마비시키며 가장 조용히 버틴 사람에게 가장 큰 짐을 얻는 집단의 관성이 당신을 표적으로 삼는다. 눈에 보이는 비용만이 아니다. 주말의 휴식이 잘게 부서지고 자기 계획은 나중에로 밀린다. 당신의 생일과 목표는 가계의 비상 상황 앞에 대괄호로 묶인다. 감정 회복의 시간은 사치가 되고 죄책감은 휘발유처럼 관계에 들이부어진다. 상대가 요구하는 건 주로 결과지만 당신이 잃는 건 과정 전부다. 준비, 이동, 텅 빈 체력, 그리고 조용히 늙어가는 의지. 한 번 거절하면 배신자가 되고 두 번 거절하면 문제아가 된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택하고 침묵은 곧 동의로 기록된다. 그 기록이 쌓여 가족의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은 당신을 규격으로 깎는다. 결국 관계의 언어는 이렇게 바뀐다. 고마워 대신 이번엔 얼마, 다음 주도 가능으로. 이름 없는 희생은 역사도 영수증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의 헌신사는 타인의 편의장부에만 적힌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어떤 요구는 사소한 부탁으로 포장되어 당신의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 함정의 본질은 거창하지 않다. 당연함으로 둔갑한 타인의 필요가 당신의 삶을 기본값처럼 소모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희생의 덫이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자를 남이 귀하게 여기겠는가라는 말로 인간관계의 절대 원칙을 던졌다. 이는 단순한 이기심의 권유가 아니다. 자기 가치를 지켜내는 태도야말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내는 최소 조건이라는 냉혹한 진실이다. 당신이 아무리 헌신하고 양보해도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그 헌신은 숭고함이 아니라 값싼 무료 서비스로 전락한다.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는 대상에게는 조심스럽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함부로 대한다. 당신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희생을 당연한 몫으로 포장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규정된다. 바로 여기서 착각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착함과 만만함을 구분하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태도는 고결한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발급하는 행위다. 존중은 결코 타인의 호의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존중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해 주변으로 확산된다. 당신이 스스로를 홀대하면 가족들은 당신의 노고를 호의로 보지 않고 채워져야 하는 공백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의 시간, 돈, 감정의 명확한 경계를 긋고 이 선은 넘어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줄 때 비로소 그들은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진다. 사람들은 늘 가치를 따진다. 값이 매겨지지 않은 것은 버려지고 지켜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소유물처럼 취급된다. 그러므로 자기 존중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한번 스스로를 낮추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도 누구도 당신을 높여주지 않는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사실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포기했으니 우리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당신은 귀한 존재인가? 아니면 무한정 소모 가능한 자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앞으로 가족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공짜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세련된 독이다. 처음엔 호의였다. 장보는 길에 카드 한번 내주고 급하다길래 심부름 한번 띄고 형편이 어렵다 하니 생활비를 보태줬다. 그런데 영원은 가격표가 아니라 신호다. 아무 대가가 붙지 않을 때 인간의 뇌는 그것을 희소한 선물이 아니라 기본 제공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선의는 규칙으로 격상되고 규칙은 곧 권리가 된다. 오늘 건네준 10은 내일의 기준선이 되고 기준선은 설명 없이 인상된다. 감사의 반감기는 짧다. 첫 번째 도움 뒤에 정말 고마워는 두 번째엔 이번에도 좀, 세 번째엔 원래 해주던 거잖아로 변한다. 마음의 회계에서 당신의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공백을 메우는 당위로 분류되고 상대는 그것을 채무가 아닌 청구권으로 느낀다. 여기서 심리가 작동한다. 인간은 쉽게 얻는 것을 덜 소중히 여기고 반복되는 무상 지원은 상대의 자립 의지를 마비시킨다. 돈을 빌려갈 때 용처를 더 대충 설명하고 부탁의 빈도는 늘어나며 마감과 책임은 희미해진다. 당신이 차량을 한번 내어주면 다음엔 운전까지, 그 다음엔 왕복 픽업이 기본 옵션이 된다. 아이를 한번 맡아주면 다음 주엔 시간표가 당신 일정 위에 얹힌다. 이것이 바로 공짜의 저주다. 비용이 사라진 자리엔 절제가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진 자리엔 요구가 비대해진다. 관계의 언어도 바뀐다. 혹시 가능할까?가 이번 주는 언제로 부탁이 배정으로 변한다. 주는 쪽의 침묵은 합의로 기록되고 받는 쪽의 적응은 권리로 고정된다. 더 치명적인 건 내면의 균형 붕괴다. 당신은 이번만이라는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의 불편을 합리화하고 상대는 원래라는 집단 기억으로 당신의 헌신을 역사에서 지운다. 이 구조가 오래 갈수록 도움의 단위는 커지고 설명의 단위는 작아진다. 왜? 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얼마나 더만 남는다. 결국 당신은 관계의 현금 자동 지급기이자 예비 인력으로 정착하고 반대로 상대는 선택과 책임의 근육을 잃는다. 공짜가 만든 것은 편의가 아니라 무능, 사랑이 아니라 의존, 유대가 아니라 착취다. 기억하라. 무상은 값이 없는 게 아니다. 무상은 당신의 값으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그 값은 시간과 체력, 계획과 자존, 그리고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순간들로 매번 결제된다. 공짜의 저주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관계의 질서를 바꾼다.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버려진다. 그리고 쉽게 버려지는 순간 버려지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강박을 주입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형제가 어렵다면 형편이 나은 쪽이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가족끼리 뭐 그런 걸 따지냐, 내가 큰 애잖아, 내가 더 여유 있잖아 라는 문장은 집안의 도덕률처럼 반복되며 개인의 한계를 무시하는 문화적 압박으로 기능했다. 특히 한국적 가족주의 안에서는 부모의 기대, 친척들의 시선, 사회의 평가가 뒤엉켜 한 사람에게 끝없는 의무를 지운다. 남들보다 조금 잘 벌고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문의 기둥으로 자동 지정된다. 문제는 이 희생이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데 있다. 베푸는 쪽은 점점 지쳐가고 받는 쪽은 점점 더 당연하게 여기며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애초에 도와주는 목적이 사랑과 연대였다면 시간이 흐르며 그 도움은 부담과 원망으로 뒤바뀐다. 받는 이는 독립을 배울 기회를 잃고 의존의 늪에 빠지며 주는 이는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불만을 쌓아간다. 이 불균형은 결국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정약용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전통적 관습은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독립을 억누르고 의존을 합리화한다. 효도와 의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안일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누군가는 노력 대신 손을 벌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미래를 갉아먹으며 그 손을 채워준다. 결국 이 문화는 가문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희생하는 한 사람을 소진시켜 가정을 취약하게 만든다. 잘못된 미덕은 진짜 미덕보다 무섭다. 겉으로는 화합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등과 불만을 키워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물어야 한다. 내가 감당하는 이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특정인 한 사람의 소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설 수 있을 때, 서로의 성장을 지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무조건적 백협을 강요하는 전통적 미덕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함정일 뿐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편의 제공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능력 양성이다. 가짜 사랑은 즉각적 안정을 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을 고착시킨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 판단, 책임의 근육을 썩게 만든다. 반대로 진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공간을 남긴다. 기준은 간단하다. 내 도움은 이 사람의 선택지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내 도움 없이도 다음번에 더 잘할 힘을 남기는가? 줄이고 빼앗는 지원은 가짜다. 늘리고 길러주는 지원이 진짜다. 심리적으로 가짜 사랑은 죄책감을 연료로 삼는다. 가족이면 해줘야지, 사랑하면 말없이 알아서 같은 감정빛 독촉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관계는 요청자가 설계한 규칙으로만 움직이고 제공자는 수단이 된다. 진짜 사랑은 반대로 규칙을 명료화한다. 기간, 조건, 성과를 합의하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개입이다. 실천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답을 대신 주지 말고 문제 정의부터 함께 검증시켜라. 정확히 무엇이 막히는가? 내가 시도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묻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라. 둘째, 최소 유효 지원만 제공하라. 정보, 도구, 피드백처럼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을 주되 결과의 실행과 책임은 본인에게 남겨라. 셋째, 지원엔 종료 시점을 박아라. 무기한 도움은 의존의 예고장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3개월 후 점검 후 중단처럼 시간 경계를 둬라. 넷째, 피드백 루프를 의무화하라. 무엇이 효과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를 보고하게 하여 학습을 강제하라. 다섯째, 재요청의 기준을 올려라. 이전 합의의 이행과 개선을 재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라. 이 원칙들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단기적 안심 대신 장기적 자립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눈물바다가 아니라 성장의 증거를 남긴다. 본인이 세운 계획이 실행되고 작은 성공이 축적되고 도움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때 비로소 둘 사이의 존중이 탄탄해진다. 사랑은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경계의 선명도로 증명된다. 내 삶은 네가 책임지고 나는 너의 책임을 존중한다는 선언이야말로 최선의 애정 표현이다. 기억하라. 오늘 편의를 위해 건넨 과잉 지원은 내일의 무능으로 청구된다. 반대로 오늘의 불편을 감내하며 키운 자립은 내일의 자유로 배당된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지 않고도 곁에 머물게 한다. 도움 없이도 잘 서는 사람을 만들어 결국 도움 없이도 굳건한 관계를 만든다. 거절은 무례가 아니다. 거절은 존중의 다른 얼굴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모든 부탁에 응하는 사람은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은 결국 상대방을 나태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중하게 판단해 꼭 필요한 순간에만 내미는 손길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핵심은 경계다. 경계 없는 베품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가족에게는 잘못된 메시지를 심는다. 이 사람은 언제든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착각 말이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멈춤이다. 부탁이 들어왔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마라.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라는 단순한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 방어선이 된다. 두 번째 원칙은 판별이다. 지금의 요청이 정말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의를 위해 당신을 소환하는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조건이다. 돈을 빌려달란 형제에게는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분명히 묻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다음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이는 매정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최소한의 교육이다. 네 번째 원칙은 거절의 단호함이다.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라. 나는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그 이상은 어렵다. 이 한 문장이 없으면 가족들은 요구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한다.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그들의 편의로 잠식단다. 물론 거절의 대가가 있다. 가족들은 처음에 당황하고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 라는 말이 날아올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이다. 그들의 불편은 당신이 처음으로 경계를 세웠다는 증거이고 경계는 곧 존중으로 이어진다. 진짜 도움은 무조건적인 수락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전달되는 선택적 개입이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무상의 자원은 가치를 잃지만 조건과 기준 속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자원은 귀해진다. 결국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안전장치다. 기억하라. 예스만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노를 적절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존중받는다. 당신이 먼저 경계를 세우지 않는다면 누구도 당신의 삶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의 시작이다. 상호성은 관계의 근육이다. 일방적 제공을 끝내고 주고받는 질서를 회복하려면 원칙과 장치를 동시에 세워야 한다. 첫째, 모든 도움엔 상응이 따라야 한다. 돈이든 시간이든 정보든 형태는 달라도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라. 이번에 내가 아이 등원을 맡을게. 대신 금요일 픽업은 내가 맡아. 이번 달 경조사 비용은 내가 선결제하되 정사는 7일 이내 1번로. 요청에는 반드시 교환 문장이 붙어야 한다. 둘째, 역할을 고정하지 말고 회전시켜라. 가족 모임 준비, 예약, 정산, 뒷정리 등 업무를 레이시처럼 분담해 순환 배치하고 노쇼나 지각에는 다음 라운드에서 추가 부담을 배정한다. 셋째, 비용은 감으로 나누지 말고 데이터로 나눠라. 공동 지출은 계좌 하나로만 흐르게 하고 영수증은 즉시 공유 폴더에 업로드, 월말에 자동 정산한다. 사용량 기반이 합리적이면 균등 분담 대신 사용량 기준을 적용한다. 차량, 공동구매 등. 넷째, 시간도 화폐다. 시간은행을 만들어 서로의 투입 시간을 기록하고 과다 적립 미상환이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현금 또는 대체 지원으로 상환하게 하라. 다섯째, 지원의 질을 올리고 양은 줄여라.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대신 도구, 연락처, 노하우를 제공해 다음번에 혼자 할 수 있게 만든다. 여섯째, 합의는 반드시 문장화하라. 구두 약속은 잊힌다. 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실패 시 대안을 메신저 한 줄로 남기고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협상 모드로 전환한다. 일곱째, 긴급 지원 크레딧을 소액으로 설정하고 소진 시 회복 기간을 둔다. 상시 긴급은 긴급이 아니다. 여덟째, 상호 피드백 루프를 돌려라. 매 분기 10분이면 충분하다. 무엇이 공정했고 무엇이 과했나? 다음 분기 기준선은? 을 점검해 규칙을 가다듬는다. 아홉째, 일방 요청엔 일관된 대응으로 교정하라. 이번 건은 네가 주도하고 나는 체크리스트와 최종 점검만 할게. 지난 요청의 상환이 끝나면 새 요청을 검토하자. 열째, 감사 표현을 의례로 고정하라. 고맙다는 사치가 아니라 윤활유다. 소소한 선물, 메시지, 공개 칭찬 중 하나를 기본값으로 두면 상호성의 감각이 살아난다. 이 체계가 작동하면 관계의 언어가 바뀐다. 도와줘는 교환하자로, 배정은 합의로, 의무는 공동 목표로 제정이 된다. 상호성은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공정에서 존중을 낳는다. 당신이 이 질서를 선포하는 순간 가족은 당신을 무한정 자원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한다. 변화는 관계를 비추는 조명이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는 순간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 진짜 가족은 불편을 느끼더라도 멈춰서서 당신의 선을 확인하고 왜 지금부턴 다르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합의한 조건을 지키고 빚진 것을 정리하고 다음엔 스스로 해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반대로 가짜 가족은 불편을 분노로 포장한다. 예전엔 안 그랬잖아. 가족끼리 1억이냐. 같은 죄책감 거래를 시도하고 당신의 노를 배신으로 바꾸려 한다. 연락을 끊는 침묵 시위,
삼자에게 하소연하는 삼각공격, 약속 직전에 기준을 올려버리는 골대 이동, 공적 자리에서의 망신주기, 이번만을 영구권으로 바꾸는 언어의 사기. 이런 반응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던 편의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시험은 단순할수록 명확하다.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해하려 드는가, 계산하려 드는가. 기한을 정했을 때 맞추려 애쓰는가, 핑계를 늘리는가. 상환과 감사가 행동으로 돌아오는가, 말뿐인가.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관계를 재조정하려는가, 보복하려는가. 이 신호들을 4주, 8주, 12주의 관찰 구간으로 기록해보라. 패턴은 거짓말을 못한다. 바뀌는 사람은 불편 속에서도 조정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편의 속에서 고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의 온도를 유지한 채 원칙의 온도를 올리는 일이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준 없이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 문은 열어두되 조건은 잠그는 태도. 이것이 최적의 거리다. 가짜 가족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시간이 증명한다. 처음엔 서운해도 결국 당신의 변화를 존중으로 번역하는 이들이다. 사과는 인정과 보상과 재발 방지의 순서로 온다. 미안해 뒤에 행동이 따라붙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함께 손본다. 반면 가짜는 사과를 협상의 칩으로 쓴다. 상황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고 조건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얄팍해진다. 잊지 말라. 떠나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다. 혜택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지는 연결은 애초에 관계가 아니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남은 이들이 곧 가족의 뜻을 다시 정의해준다. 침묵으로 동의하던 과거를 끝내고 기록과 합의와 상환으로 존중을 설계하라. 이 시련은 상처가 아니라 선별의 도구다. 통과하는 이들과는 더 깊어지고 통과하지 못한 이들과는 자연스레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 거리만큼 당신의 삶은 가벼워지고 남은 관계는 단단해진다. 부모, 자녀, 배우자, 가족이라 불리는 세 축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원칙은 하나다. 무조건적 복종이나 희생이 아니라 균형 있는 존중이다.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보자. 효도는 분명 지켜야 할 의무지만 그것이 곧 부모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은제부가 되어선 안 된다.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만 부양 의무를 떠넘기거나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무시하며 우리만을 우선시하라는 요구를 할 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착취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당신 때문에 행복과 안정을 느끼는 것이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미래와 당신 자신의 미래를 동시에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는 또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 아이가 성인이라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면 자녀는 성인이 아니라 평생 의존하는 아이로 남게 된다. 진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달라고 할 때 즉각 손을 내미는 대신 너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과 최소한의 지원뿐이야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자녀는 실패를 통해서만 성숙해지고 좌절을 통해서만 책임을 배운다. 당신의 무분별한 도움은 결국 그들의 성장 기회를 훔치는 일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균형이 필요하다. 결혼은 서로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충족하는 계약이 아니다. 결혼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동반자 관계이지 일방적 소유와 지배가 아니다. 한쪽만 끝없이 희생하는 결혼은 언젠가 균열을 일으킨다.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며 때로는 상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어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된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명확한 원칙과 더 단단한 존중이 필요하다. 부모에게는 효도의 균형을, 자녀에게는 독립의 훈련을, 배우자에게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라. 이 세 가지 축이 바로 건강한 가족의 뼈대다.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균형 있는 존중 속에서만 진짜 가족이 완성된다. 변화는 선언에서 시작되지만 지속은 설계에서 완성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기 존중을 혁명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방식은 분명하다. 첫째, 생활의 기본값을 바꿔라. 당신의 시간, 돈, 감정, 체력을 먼저 나를 위해, 남은 범위에서만 타인을 위해라는 원칙으로 재편하고 하루 우선순위표의 첫 줄에 자신을 배치하라. 둘째, 가족과의 상호작용 프로토콜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나는 긴급하지 않은 요청에는 24시간 숙려 후 답한다. 모든 지원은 목적, 기한 상환 방식을 문장으로 남긴다. 내 계획과 건강을 침해하는 부탁에는 예외 없이 거절한다라는 세 문장을 가족 대화창에 직접 적어넣고 앞으로의 기준선으로 고정하라. 셋째, 도움의 형식을 성과 중심으로 바꿔라. 현금 대신 정보, 연결, 검토, 피드백처럼 상대의 다음 행동을 촉진하는 자원으로 전환하고, 이번에는 내가 방향을 제시할게, 실행은 네가 맡아라는 구조를 표준 문장으로 사용하라. 넷째, 회복을 일정화하라. 주 1회 당신만의 회복 블록을 캘린더에 잠그고 운동, 독서, 산책, 치료, 침묵 어떤 것이든 이 시간을 양보 불가 자산으로 지정하라. 다섯째, 측정하라. 30, 60, 90일 지표를 정해 요구, 빈도, 감소율, 감사의 행동화 비율, 말이 아닌 실제 상환 분담, 갈등 발생 시 해결까지 걸린 평균 시간, 당신의 수면 에너지, 기분 점수 변화를 기록하고 기준선 대비 개선폭이 없는 관계에는 개입을 축소하라. 여섯째, 언어를 훈련하라. 지금은 내 일정과 충돌해. 다음 주 수요일 10분 통화로 대안을 같이 보자. 이건 너의 프로젝트야. 내가 검토와 최종 확인은 맡을게. 나는 여기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네가 책임져야 해 같은 짧고 단단한 문장을 미리 준비해 자동응답처럼 사용하라. 일곱째, 예외를 관리하라. 생명 안전, 법률적 위기 등 극소수의 상황만 즉시 지원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라. 여덟째, 저항을 설계에 포함시켜라. 초기에 몰아칠 서운함, 비난, 침묵 시위를 변수로 인정하고 감정에는 공감하되 원칙에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라. 아홉째, 동맹을 세워라. 변화의 취지를 이해하는 가족 한 사람과 정기 점검을 약속하고 규칙 위반 시 재협상 절차를 함께 운영하라. 열째, 지속의 보상을 체감하라. 요구는 줄고 상호성은 늘며 당신의 하루는 선명해지고 관계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정렬된다. 기억하라. 가족이 변하길 기다리는 전략은 실패한다. 당신이 먼저 기준을 세우고 지킬 때만 질서는 바뀐다. 오늘의 단호함이 내일의 존중을 부른다. 지금 선언하라. 나는 나를 귀하게 대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귀하게 대하라.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결국 가족 전체의 문화를 새로 설계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결코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만 진짜 존중이 시작된다는 것을. 정약용의 통찰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바꾸라고 날카롭게 요구한다. 더는 당연한 존재로 머물지 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순간 가족도 당신을 새롭게 바라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다. 오늘의 메시지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를 나누자. 지혜의 지도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뒤흔들 강렬한 통찰을 전해줄 것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여전히 소모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존중받는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